안녕하세요. 컴퓨터 개론 1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주차로서 컴퓨터 개론에 커버하는 마지막 가지를 다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험 주간이 되어서 비대면 시험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시험은 객관식 단답형으로 주로 출제할 예정이고, 시험 일자는 다른 교수님들과 협의해서 추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적은 가능하면 잘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잘 정리하시고 시험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교재 챕터 12와 13이 정보보호 및 4차 혁명의 핵심 과제, 핵심 기술이라는 분야입니다. 이 정보보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제 컴퓨터 개론에서는 이 정보보호 분야를 커버하지 않습니다. 정보보호는 실제적으로 기술의 시작이 수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자공학의 기술이 가미되고 나중에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분야가 생기면서 컴퓨터 분야에 합류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보통신학과는 컴퓨터 개론을 바탕으로 정보보호와 IoT 분야가 특성화된 학과이므로 앞으로 여러분이 4학년 8학기 과정에서 이 정보보호 분야거나 4차 혁명의 핵심 기술인 IoT 분야는 여러 학기 동안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까지 여러 과목에서 여러분이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개론 시간에는 이 정보 보호와 IoT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간단한 용어 정리까지만 커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개론에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인터넷과 데이터 통신에, 무선 통신에 관계되는 분야는 따로 떼내서 1학년 2학기 때 정보통신 개론으로 다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고, 또한 이 정보보호와 IoT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IoT 분야는 또한 우리의 특성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학기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개론에서 이 분야를 특별히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챕터 12와 챕터 13을 합해서 한 주에 커버하게 되었고, 그 내용은 교재보다는 훨씬 더 간략화 시켰습니다.
페이지가 조금 많지만은 다른 주에 비해서 많지만은 그림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한 주에 다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이번 주에는 보안의 개념을 떠나 보안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공격의 유형은 어떤 것이냐, 그 다음 보안 기술에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주로 얘기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4차 기술혁명의 중요한 핵심 과제인 빅데이터라는 것은 무엇인가. 특히 이 빅데이터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데이터베이스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라는 부분을 주로 얘기하게 될 것이고,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 그 다음 클라우드 컴퓨팅, 통신과 네트워크의 통신 기술과 컴퓨터 기술이 합해져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이 분야는 어떤 의미를, 어떤 것을 커버하고 있느냐를 얘기할 것이고, 또한 정보 보호와 이 보안, 정보 보호 분야와 우리 학부에서 특성화한 분야인 사물 인터넷, IoT 분야란 어떤 것이냐를 주로 설명하게 됩니다. 다음 학습의 목표는, 자, 정보 보호하는 것에서, 정보 보호하는 것 안에는 물리적인 보안과 정보 보안의 특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를 공부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정보 보안에서 악성 소프트웨어 종류와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 악성 소프트웨어를 방지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해킹의 의미까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 4차 혁명의 중요한 기술인 빅데이터의 동향과 인공지능에서 머신러닝, 딥러닝 같이 러닝 하는데, 최소한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공부하자. 그 다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얘기가 많이 얘기가 되는데, 요거 분사되는데, 분산입니다. 분산 시스템, 그리드 컴퓨팅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진화해 가는 과정을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합해져서 이것을 기반으로 사물 인터넷, IoT 기술로 진화되는 과정까지를 소개하는 것을 이번 챕터의 목표로 삼습니다. 다음 물리보안이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많이 얘기한 정보보호라는 분야는 근데 보안인데, 보안은 이 정보보호가 나오기 이전부터 시큐리티라는 부분은 연구되어진, 계속 되어진 분야입니다. 다양한 위협에서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체 행위를 보안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정보통신학부에서 커버하는 것은 그 중에 기술적인 보안, 여러분이 이 다양한 위협에서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는 것은 경찰 행정학과도 이런 것을 하죠. 그죠? 경호학과도 이런 거 하죠. 근데 그런 것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기술적인 부분, 보안 기술. 보안 기술에는 크게 나누어서 물리 보안과 정보 보안으로 나눈다. 물리 보안에는 물리적인 위협을 막는 기술이고, 정보 보안에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막는 기술이다 라고 분리해서 우리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다음, 물리보안에서 물리적인 위협은 돈을 훔치는 도둑질, 강도 이런 공격행위, 그 다음에 위조지표 만드는 위조행위, 원래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바꾸어 하는 변조행위, 유사 상품을 제조 및 유통하는 행위, CD나 음반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소위 말해서 저작권 침해하는 행위를 정보통신학부에서 커버하는 물리적인 보안 중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뭐 여기에는 강도, 도둑질, 강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 여러분 지금 도화록, 아파트에 가면 전자 도화록 있죠. 그 장치도 이 물리적인 보안의 한 아웃풋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폐나 유가증권을 위조하는 행위,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진국에 있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은행에 가면 현금 계수기가 있죠. 그 다음에 달러 위조기를 분별하는 그런 기계들, 이런 것이 물리보안에 해당하는 제품에 해당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피싱, 보이스 피싱 많이 들었죠? 이것은 피싱이라는 것은 자, 이 단어는 낚시하다, 피싱. 한국에서는 이 피싱이나 우리가 보이스 피싱 할 때 피싱하고 스펠이 글자가 똑같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안에 보면 PH가 들어간다. PH. 플라이트와 낚시, 피싱이 합성되어서 피싱, P가 더 PH로 쓰여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보이스 피싱의 사례는 은행, 검사, 경찰을 사칭하여 뭐 이렇게 사기치는 거, 어디에 돈을 가지고 뭐 갖다 놓으라 해서 사기치는 거, 자녀가 납치된 것처럼 전화해가지고 몸값을 요구하는 이런 보이스 피싱. 이게 우리 주변에 널리, 특히 중국에서, 한국에서 이 보이스 피싱 많이 하죠. 이 피싱 부분, 이것도 물리적인 보안의, 물리 보안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물리적 위협의 여러 가지 형태, 공격, 위조, 변조, 저작권 침해, 사칭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CCTV나 센서를 이용해서 그 침입을 감시하는 것들이 우리가 정보보호에서 정보통신학과가 커버하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 위조, 변조, 저작권 침해, 위조 방지 시설을 기술을 이용해서 복제가 불가능하게 하거나 복제를 해도 원본과 다르게 보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들. 그 다음 보이스피싱은 사실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리적인 게 있어. 이런 부분을 주로 정보통신학부에서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 방지 기술 사례는 빛에 비추어야 보이는 그림을, 여러분 현찰에 그 5만원짜리 돈 이렇게 보면 뭐 홀로그램을 박아서 넣는다든지 원선을 넣는다든지 형광 잉크를 넣는다든지 해서 그 복사 방지하는 기술들이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신용카드에 보면 여러분이 마그네틱 카드 이게 떨어지면 작동이 안 되죠. 이제 마그네틱 테이프에서 최근에 이런 칩, 특수 칩 만들어 붙이고 RFID 기술을 사용해서 카드를 만드는 이런 분야가 정보 보호에서 특별히 연구되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정보 보안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들. 미안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시스템을 공격하여 파괴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가로채는 경우,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업이나 기관을 사칭하여 그 개인 데이터를 다른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취약합니다.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 정보가 중국의 그 해커들에게 노출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정보보호 분야에서 상당히 취약한 분야입니다. 그 다음 디지털 데이터를 불법 복제하는 경우, 특히 이 온라인 사물 인터넷이 4차 혁명에서 많이 이제 각광받는 기술이 됩니다. 4차 혁명에서 여러분들 자동차 키를 핸드폰으로 핸드폰에서 자동차를 시동을 걸고 하는 기술들을 여러분들은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자동차 안에 있는 자동차가 하나의 컴퓨터처럼 인식되니까 이 해커들이 얼마든지 공격하기 좋은 환경으로 이제 앞으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이 온라인 정보 보안이라는 것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기술이 되어집니다. 정보 보안의 필요성, 디지털 복제는 들킬 염려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에도 불법 복제가 줄지 않고 있고요.
SNS를 이용하면서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의사 전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비방, 인신 공격 등 비윤리 행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의 정의, 수집하고 가공한 정보를 송수신 및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훼손, 변조, 유출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방법을 정보 보안의 의미로 정리합니다. 자, 물리 보안과 정보 보안. 정보 보안의 정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공부해 놓읍시다. 다음 융합 보안. 이제 옛날에는 물리 보안과 정보 보안으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것은 물리적인 보안이고 어떤 적인 것은 정보 보안으로 이렇게 결합된 형태의 보안을 융합 보안이라 하고, 현대 보안 기술은 물리 보안과 정보 보안의 영역을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영역으로 봅니다. 사람 얼굴을 인식하여 범죄자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CCTV 기술. 이 기술은 특히 중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 카메라가 거리마다 다 있으면서 그 안에 사람 얼굴을 인식하고 사람을 경찰에게 연결해주는, 이게 특히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CCTV를 이용해서 개인의 정보를 하는 이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다음, 자, 이제 악성 소프트웨어 많이 얘기하죠. 악성 소프트웨어라는 게 뭐냐? 악의적인 행위를 할 목적을 유포시킨 소프트웨어. 종류와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악성 소프트웨어에 감염되었는데, 최근에는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혹은 이메일에 첨부 파일 형태로 여러분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침입합니다. 스마트폰에 여러분 메시지를 클릭만 해도 감염하는,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면서 정보보호 것이 점점 기술이 발전한다. 악성 소프트웨어가. 악성 소프트웨어에 감염하면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아예 파괴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설정 변경, 원치 않은 광고에 노출되는 등 이 악성 소프트웨어에 감염되면 이 피해가 다양한 피해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 피해 것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회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악성 소프트웨어 보통 많이 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대표적인 악성 소프트웨어죠. 컴퓨터 속의 자료를 없애거나 시스템을 하려고 만든 파괴적인 소프트웨어.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능력이 있어 주변 컴퓨터에 감염 및 확산도 자동으로 되죠. 시스템 파일을 감염시키고 파일들을 지우거나 하드디스크를 포맷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의 주인에게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고 하는
그것이 컴퓨터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악성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는 불법 다운로드,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여러분 컴퓨터에 다운로드 됩니다. 토렌트 같은 파일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여러분이 다른 컴퓨터에서 파일을 카피해오는 경우에 이 바이러스가 침범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비정상적인 경로로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은 exe 하면 그 실행 파일이라고 얘기했죠. 확장자가 yy.com 코맨드 파일 해야죠. 명령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실행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실행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아는 파일만 사용하라. 근데 이게 실제 여러분이 개발했는 파일이거나 만든 파일보다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다운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내가 만든 파일인지 아닌지 감별해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게 바로 바이러스가 노리는 틈새입니다. 특히 안전하지 못한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많이 허용해라 하는 것이 나오죠. 권한을 요청합니다 할 때 허용하는 순간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해라.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악성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것이 트로이 목마.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어 가지고 막 국가적인 비상이 걸리는 것이 이 트로이 목마다. 컴퓨터 바이러스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악성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고, 트로이 목마는 컴퓨터 바이러스와 달리 자기 복제 능력이 없어서 트로이 목마는 자기 컴퓨터에만 감염시킵니다. 트로이 목마라는 이름은 트로이 전쟁에서 목마 안에 군대를 숨겨서 적군에 침투시킨 후 승리하는 그리스 로마에서 떠왔는데, 여러분 다운로드 받는 유용한 소프트웨어 뒤에다 살짝 숨겨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 목마가 많이 여러분 컴퓨터 내에서 트라젠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악성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매크로 바이러스,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 프로그램 자체의 외부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마크로 기능이 있습니다. 동영상, 음악 재생하는 이 마크로 기능을 이용해서 마크로 바이러스는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같은 데이터 파일에 포함해서 배포됩니다. 데이터 파일에 포함해서 유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용자가 의심 않고 데이터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에 이 매크로 바이러스는 감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웹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이 쓴 레포트,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이메일에 첨부되어서 이 다운로드돼서 내 파일을 열면은 이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에 있는 매크로 기능들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염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랜섬. 이게
유괴라는 뜻이죠. 랜섬웨어. 돈을 지불해야만 컴퓨터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는 그 악성 소프트웨어인데, 감염되면 컴퓨터 내에 있는 모든 파일을 암호로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 수가 없어요. 사진이든 문서든 간에 전혀 열리지 않고 해커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패스워드를 주지 않으니까 이 데이터는 영원히 못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컴퓨터의 전체 디스크에다가 이렇게 랜섬웨어가 들어와서 락을 걸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쓸 수도 없이 하드디스크의 공간만 차지하고, 기업체들은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랜섬웨어에 걸리면 돈을 지불하게, 실제적으로 지불하고 풀려 나온 케이스가 국내에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다음 애드웨어, 사용자 화면이나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 사용할 광고 막 띄우는, 웹 브라우저의 시작 화면을 자신의 협찬사 웹페이지 강제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애드웨어. 그 다음에 스파이웨어, 사용자 동의 없이 방문하는 웹사이트, 사용 패턴, 개인정보 같은 정보를 몰래, 이 사람은 어디를 주로 다니는구나 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컴퓨터 안에 패스워드를 저장해서 여러분 핸드폰 위에 은행 계좌, 은행 패스워드 같은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훔쳐가서, 그걸 아는 순간 핸드폰으로 하는 은행 계좌는 완전히 뚫혀버리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악성 소프트웨어입니다. 무료 소프트웨어를 다운하여 설치할 때는 추가로 설정 또는 부수적인 프로그램으로 같이 설정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재생 가능한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이제 그런 거 말고 그 다음에 악성 소프트를 찾는 게 백신이라는 게 있죠. 악성 소프트를 예방하려면 백신을 설치해서 백신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 업신이 가는 파일을 다운했다면 백신 소프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사해라.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백신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로 사용해라. 그러면 정보통신학부는 자기 개인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써야 하지만, 이 악성 소프트웨어는 계속 지나오고 변신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백신들을 계속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 분야를 에 대한 전문 기술자들이 바로 우리 정보통신학부에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해킹. 전자회로나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웹사이트 등 각종 정보 체제가 본래 의도와 다른 행동을 일으키는 것을 해킹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해킹 중에
이 탈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폰에서는 mp3 파일을 아이폰에서 허락한 mp3 파일만 사용하는데, 이 탈옥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으면 mp 파일을 여기 키워드를 살짝 바꾸어 가지고 만들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해킹이라고 합니다. 크래킹, 크랙하면 깨다는 겁니다. 크래킹, 크래커 하면 호두까기 까는 기계로 크래커라고 그러거든요.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해킹과 같으나 시스템이나 통신을 마비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해서 하면 이건 크래킹이라고 한다. 악성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실수로 시스템에 침투하여 불법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다. 크래킹 또는 해킹은 시스템 외부에서 침투하려는 모든 시도를 가리켜서 해킹과 크래킹이라고 부른다. 다음, 해커. 일반적으로 해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가 많은데, 원래는 컴퓨터 내의 시스템이나 프로그래밍에 관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해커 중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을 크래커라고 하고요. 크래커에게서 시스템을 지키는 사람을 화이트 해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크래커를 해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파괴자를 해커라고도, 일반적으로 해커하면 화이트 해커도 다 해커로 일반적으로 통칭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해킹 피해 사례는 페이스북 3천만 명에 달하는 개인 정보가 2018년도 유출되었고, 가상거래, 요새 가상코인이라고 하는 것들 지금 해킹으로 190억이 2018년도에 도난당했었고요. 자이프도 또한 이렇게 이런 것을 당했습니다. 해킹의 변화는 컴퓨터의 운영 체제가 점점 안정화되고 방화벽이나 침입 탐지 시스템 같은 해킹에 대비하는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면서 해커들이 외부에서 침범하기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사용자 패스워드를 탈취하거나 바이러스나 이메일 첨부 파일을 사용하여 시스템 내부의 사용자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는 스파이웨어라고 하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조직 내부에서 한 명의 정보만 획득해도 해당 아이디를 통해서 컴퓨터 내부의 전체를 파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도스,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서 가장 큰 단점은 서버에 가부합니다. 도스라 불리워지는 서비스 거부 공격은 서버 쪽에서 많은 양의 파켓을 많이 날려버리면 다른 사람이 트래픽이 많아지니까 서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죠. 도스 공격은 공격하는 컴퓨터가 몇 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컴퓨터만 차단하면 공격이 종료됩니다. Denial of Service의 약자로 도스합니다.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도스라고 합니다. 운영체제에서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MS 도스라고 하죠.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헷갈린데 이 정보 보호에서 도스는 Denial of Service입니다. 그리고 요게 요새는 도스보다는 디도스라고 하죠. 요 이용의 도스는 초기 버전으로 그 공격하는 컴퓨터만 막아버리면 막을 수가 있는데 요게 진화한 게 디도스죠. 디스트리뷰티드 도스,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죠. 해킹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방법으로 분산형이다. 디도스에서 공격자는 일반적인 컴퓨터를 감염시켜 자신이 조정할 수 있는 컴퓨터로 만들고 이거를 보고 좀비 컴퓨터라고 하고요. 수백 대의 좀비 컴퓨터가 감염되면 공격자는 같은 시간에 한 서버를 공격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도스와 달리 여러 곳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방어하기 매우 어렵다. 이 디도스 해킹은 북한 해커 부대들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도스의 피해 사례는 이런 사례가 있다. 이제 백신 프로그램, 악성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여러분 이 V3 잘 알려져 있죠. 다음 방화벽, 파이어월.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검사하여 악성 소프트웨어나 해킹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소프트웨어를 방화벽이라고 한다. 시스템 내부에 있는 정보가 불법적으로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기술도 이 방화벽인데, 이것은 굉장히 각 컴퓨터 센터에서는 이 방화벽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도 이 방화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잘 아는 패스워드. 그래서 보면은 6개월에 한 번씩 변경시키는 그런 이 패스워드. 근데 이 패스워드 너무 많아서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에 관련된 기술이 앞으로 정보통신학부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 은행 OTP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고요. 이거 은행 하면 이 OTP 반드시 하죠. 나도 옛날에는 이 배터리용 OTP 쓰다가 요새 핸드폰용 OTP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이제 바이오 인증들. 앞으로 그 IoT 기술이 발전해 나가면 갈수록 이 인증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제 공인 인증서.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전자서명. 이 공인인증서 기법에서 인증기술을 사용한다. 그런데 외국의 대형 웹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 그러나 그 대신 보안 웹사이트를 개발해서 그 웹사이트에서 패스워드와 OTP만으로 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이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난 국회에서 사용 안 하도록 이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용하기 쉽게 되겠죠. 그 다음에 DRM,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 이제 소프트웨어나 컨텐츠를 개발해서 다른 사람이 갖다 쓰면 그 쓰던 것을 막는 기술을 DRM이라고 한다. 이런 용어들을 꼭 익히고 갑시다. 워터마크. 이것이 여러분들도 제약 증명서나 뭐 이런 거 하면 카피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워터마크입니다. 여러분이 졸업증명서 하면은 찍어내면 이런 워터마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조국 상장 위조 사건, 나는 그것이 위조했느냐 안 했느냐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함으로 해서 이 컴퓨터로 찍어내는 것이 당국에서 직접 해내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나오는 것이 이 워터마크 기술인데, 이것이 좀 더 널리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다음, 이제 암호의 기술. 암호화는 뭐라고 원본 데이터를 풀기 어려운 패턴으로 변형하여 허가받은 사용자 외에는 볼 수 없게 하는 것을 암호화라고 하고, 암호된 문장을 파일을 원문으로 바꾸는 것을 복호화라고 부릅니다. 엔크립션, 이것을 디크립션 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 단계를 붙이죠. 그래서 암호화 기술은 이렇게 두 가지 기술로 있어야지. 암호를 만드는 기술 암호화, 암호를 만드는 것을 푸는, 암호를 해독하는 기술을 복호화 기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암호화 기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데이터 엔크립션 스탠다드, 암호화하고 해독하는데 하나의 키만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DES 방법이고, 이것 가지고는 이게 77년도에 국가 표준으로 정한 56비트짜리 키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좀 더 강한 키를 사용하는 게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로 해서 2000년도에서 비트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죠. 2배 많아졌는데, 2배 많으면 그만큼 암호를 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암호 키를 가지고 변환하는 것을 DES라고 하고, 이것이 키가 더 커진 것을 AES라 부른다 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자, 여기까지 해서 정보 보호에 대한 용어를 간단히 하고 설명했고요. 이 안에서 각각의 기술로 여러분이 특화되면 이 정보보호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자, 여기 조금 쉬고, 그 다음 4차 혁명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4차 혁명에는 빅데이터라는 기술이 많이 쓰인다.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한 챕터 배웠죠. 그죠? 그 데이터가 이제 더 진화한 방법이 빅데이터다. 방대한 데이터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정보를 뽑아낸다라고 얘기해요. 월마트에서 미국의 대형 쇼핑몰인데 여기에서 처음 시작했던 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데이터 마이닝,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을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마이닝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 데이터베이스는 대량의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라면 데이터 마이닝은 그 안에서 관리하는 것 안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추출해내는 기술까지를 포함한다라는 것이 그만큼 더 진화되었다. 다음 넘어갑시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저장된 데이터에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합해서 빅데이터라고 부른다. 그런데 데이터가 크다고 반드시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일부만 아는 겁니다. 자, 빅데이터의 특징은 그 중에 데이터의 양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졌다. 생성 속도, 벨로시티, 빅데이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더 빨리 양이 많으면 처리 속도가 떨어지거든요. 이 생성 속도를 지금 데이터베이스보다 훨씬 더 빨라야 한다. 그 다음 그 모이는 특징이 버라이어티, 다양성이 그래서 3V라고 합니다. 양도 커지고 처리 속도도 빨라져야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해야 한다. 빅데이터 형태는 가지고 있는 정령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도 포함된다. 왜 이 빅데이터가 많이 쓰는가? 바로 IoT라든지 모든 컴퓨터 위에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소리 데이터, 어떤 것은 비디오 데이터, 하이퍼텍스트 데이터, 여러 가지 형태, 문자 데이터 이런 것들 많은 것 안에서 정보를 찾아내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런 것처럼 IoT 기술이 발달되어 가면 갈수록 이 빅데이터의 기술은 중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자, 그 얘기죠. 비정령, 정령, 반정령. 나는 보통 하이퍼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입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빅데이터는 생성 속도와 다양성, 가치, 정확성, 가변성, 시각, 과학까지를 포함한다. 라는 것을 이 빅데이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를 알았기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와의
차이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 1학년 때. 빅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쓰는 애들이 실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응용 분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에 대한 공부는 중요한 겁니다. 다음 그래서 추천 사이트 가보면 이런 것들 에어비앤비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 빅데이터를 써가지고 대박 터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전공하면 여러분 취업하기에 굉장히 여러 군데서 여러분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다음 인공지능은 2016년도 3월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긴 사건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세돌이 인간으로서는 유일하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은 인공지능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잘 두는 바둑 보통 지금 커제라고 하는 중국 사람인데 커제하고 인공지능하고 그 프로그램하고 뜨면 그 2점 반을 최소한 접어줘도 못 이긴다고 하는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되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게 되는데 이제 인공지능의 결정하는 방법이 알파고 이전의 인공지능에서는 오목, 체스, 바둑 등 둘이 번갈아 하는 게임을 주로 하는 결정 트리를 주로 이거 운영체제에서 얘기했던 목구조죠. 루트에 이런 노드를 가지고 만나트 아니네 이거 자료 구조 시간에 이 결정 트리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가 그렇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글에서 딥러닝은 결정 트리 방정식에서 전체의 경우를 다 계산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나 바둑에서 경우의 수는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정 트리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다 계산하면 100년 이상 걸린다. 그래서 이 결정 트리 방법이 아니라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알고리즘을 창안해내고 그것을 바둑 프로그램에다 적용했습니다. 이 딥러닝이라는 것은 스스로 학습한다는 기능을 더 넣은 인공지능인데 이 바둑 프로그램이 성공했다는 것은 이 결정 트리 방법으로 못하는 것을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둑 프로그램이 성공했다는 것이 이제 다른 분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머신러닝, 인간이 학습하듯이 기계를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학습해서
여기에 따라서 다시 판단하는. 간단한 문제는 해결 가능하지만 복잡한 문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 머신러닝 방법을 안 쓰고 높은 수준의 문제 해결에 위해서는 딥러닝의 방법을 쓴다. 거의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러닝이라는 건 똑같은데 그 안에 방법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딥러닝은 인간의 그 신경망을 모델화하는 알고리즘이고 특히 그 계산량이 많아서 이 딥러닝을 처음 했을 때는 상용화가 어려웠었는데 이 계산량이 많아도 컴퓨터가 굉장히 빨라지고 분산 네트워크로 묶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속도가 빨라지고 GPU가 연산하는 병렬 처리하는 하드웨어가 하면서 이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딥러닝이 그래서 의미가 있다. 딥러닝. 그래서 뭐 심층 신경망이라는 것도 2012년에 해서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는 안에서 보면 머신러닝이라는 것 일반적인 얘기에서 요새 딥러닝까지가 이런 상관관계가 있고 인공지능은 처음 나오기 50년대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머신러닝 80년대 머신러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 딥러닝은 2010년도에 이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나옴을 해서 인공지능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내가 주로 70년대에 대학교를 나와서 그때 인공지능이 뭐 좀 될 건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술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하드웨어의 한계가 있어서 하다가 80년대에 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이 머신러닝이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죠. 간단한 노드수가 적을 때는 이게 되는데 대형에서는 안 돼가지고 한동안 인공지능들이 별로 각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한 교수들이 박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가 되어서 이 딥러닝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딥러닝을 알고 있는 기술자가 극히 없습니다. 보십시오. 왜 70년대에 나타나는 사람은 이 앞에 인공지능을 처음 개발해낸 사람이 배웠지만 이게 딥러닝의 주변 기반 기술은 됐지만 딥러닝하고는 다르거든요. 교수가 70년대에서 배워가지고 80년대에 미국에서 박사를 받을 때도 몇 사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별로 인공지능이 2010년 될 때까지 현장에서 연구가 되지 않으니까 잡을 못 잡았겠죠.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2010년대에 딥러닝이 나오면서 이제 빵 터지니까 앞부분에 사람 기술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딥러닝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가면 이 분야에서는 선구적인 기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세명대학교에서는 지금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박사가 그래서 우리 학부에서는 내년도에 인공지능을 전공한 딥러닝 분야를 전공한 그 교수를 한 사람 충원하려고 충원 요청을 작년에도 냈었는데 못 구해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반드시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요새 자연어 처리 이것도 인공지능의 한 방법인데 여러분 스마트폰에 애플에서 시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요새 인공지능 스피커들 다 이 자연어 처리하는 응용 분야죠. 다음 넘어갑시다. 여러모로 심지어는 이 자연어 처리를 계속하면 기자가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발전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 컴퓨터로 처리했는 것을 사람에게 자연어로 전달해서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새로운 분야가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IoT에서 사망이 돼가면 로봇 IoT 분야에서 이 로봇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로봇의 관계에 대해서 그 명령하고 이해하고 하는 분야를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술을 가지고 와서 하나의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널리 사용된다는 예가 되겠죠. 그 다음 뭐 이런 이미지들 하는 것들 여러분들 벌써 응용되는 거 보았죠. 이거 많이 이렇게 활용하고요. 꼭 읽어 보십시오. 그래야 전공 분야에 가서 내가 배우는 기술이 무엇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의학 분야, 심지어는 판사도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인공지능에서는 이 문제에 걸려서 그 기술적인 발전이 어느 정도 한계가 되는데 인공지능이 판사나 의사를 대신할 수준까지 발전한다 해도 기계에게 자기 인권을 맡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컴퓨터가 말기암 진단을 한다든가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인공지능 윤리 문제. 인공지능이 판사나 의사를 대신하려면 기계의 판단력이 인간보다 뛰어나다는 공감대가 필요한데 과연 이것을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공지능은 판사나 의사의 역할을 보조해 주는 쪽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게 인공지능 윤리에서 위의 부분이 문제가 의문시되니까 이 부분입니다. 판사나 의사나 기자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보조해 주는 쪽으로 앞으로 많이 발전할 것이다. 인공지능 그 바둑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사람과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는 인공지능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인공지능을 공부한 그 프로기사들이 요새 20대, 10대 애들이 그 갈록의 30대 이상 프로듀서를 다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쓰지 못하는
그 프로기사는 요새 국제 성적을 낼 수가 없을 정도로 발전해 나간다. 그런 것을 보면 역할을 보조해 주는 쪽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 틀림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플로토 가지고 번역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운영체제, 네트워크에서 분산 시스템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 분산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작업을 여러 개로 쪼개 개인용 컴퓨터에 분산시켜서 처리하는 시스템.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했었는데,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이 분산 시스템이 굉장히 곽광을 받게 됩니다. 이 분산 시스템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알고 더 중요한 것은 분산 시스템은 어디로 와 있는, 여러분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구름이죠. 네트워크 위에 여러분 이런 클라우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중앙 시스템인 클라우드에다가 숨기고 사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만 그때그때 이용해서 처리하는 이런 형태로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IoT 사물 인터넷이 되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더욱더 중요해진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쪽을 꼭 네트워크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겁니다. 세 가지 타입이 있다 하는데 뭐 읽어 보십시오. 다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컴퓨터 하면은 설치용 CD 설명서, 옛날에는 따로 돈 주고 샀었는데 요새는 라이선스 키만 딱 들어오면 다운되고 업그레이드 되죠. 이런 환경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꼭 읽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인터넷 데이터 센터, 웹 서비스, 클라우드에서 지금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된다. 이 부분을 꼭 읽어 보십시오. 클라우드 컴퓨팅의 문제점, 서버의 가부화의 문제와 네트워크가 중단이 되면은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묶었으니까 네트워크 사고 나면 그 위에 서비스를 받는 단말에서는 큰 위험에 빠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 여러분은 클라우드 서버 하지만 그 다음 가는 것이 그 기술자들은 엣지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벌써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용화되어 있는 것은 클라우드 컴퓨터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실제 이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엣지 컴퓨팅 이 분야를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일 밑에 IoT가 강화되면 될수록 이 중간에 클라우드 사이에 엣지 분야가 더 들어가서 더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사이의 부하를 많이 줄이게 하는 방법이 엣지 컴퓨팅이 곧 여러분이 졸업할 때쯤 틀림없이 상용화될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뭐 국내에
또 벌써 이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취업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술을 모으는 것이 초연결 사회에서 사물 인터넷 IoT라는 것이 중요한 기술로 등장하고 이에 따라서 세명대 정보통신학부는 이 사물 인터넷 IoT 분야의 특성화를 추구해 가고 있다. 이 분야는 특히 3학년 되면 저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사물 인터넷을 2005년부터 이 전국 학회 활동을 해 오고 있고 이 분야를 담당해 왔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뭐 이런 것들 IoT와 이음구성 기술이 해서 앞으로 실제 많이 사용되고요. 이 부분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센서 기술들 넘어가죠. 인터페이스 기술들 이거 보십시오. 해서 인터페이스 기술 데이터 마이닝 하면 빅데이터에 들어가죠. 빅데이터와 IoT는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래서 4차 혁명은 이러한 독립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각각의 기술들이 서로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이 IoT와 연계되어서 동작하게 된다. 이런 기술들을 연계시키는 기술이 바로 사물 인터넷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스마트 자동차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쇼핑.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책 한 권을 다 공부했습니다. 컴퓨터 개론으로 시작해서 정보통신까지를 연결하는 기반 기술을 다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관심은 자 지금 공부하려니까 정리하려니까 쉽지 않겠죠. 왜 내가 여기에서 소개하는가 하면 책 한 권은 다 공부를 하고 시험 범위는 내가 축소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하면 슬라이드를 쭉 공부할 거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데이터베이스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뒤에 데이터베이스 뒤에 나오는 통신 분야는 그 2학기 때 정보통신학 개론에서 커버하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공부하고 시험 치십시오. 그 다음 정보보호와 그 4차 혁명기술인 IoT는 또한 그 앞으로 여러 과목에서 만날 거니까 그때 공부하게 될 거니까 여기서는 한번 소개받는 것으로 한번 읽는 것으로 커버하고 컴퓨터 개론이니까
데이터베이스까지만 시험 문제는 비대면 시험이니까 단답형으로 채우는 형태로 출제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시험 일정은 추후 연락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아마 문자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한 학기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출석을 4분의 3 이상 여러분이 출석이 되면 학점은 A와 B와 C 중에 하나가 나갈 것이다. A와 B와 C는 1장부터 데이터베이스까지의 시험의 점수로 나뉘게 될 거고, 만약 백지가 나오면 출석이 다 되더라도 F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로 A와 B를 주로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출석 한 사람하고 매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차이 나느냐? 출석을 한 사람은 A 플러스, A면 A 플러스. 출석해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평균보다 적게 했으면 그 중에 사람들 중에는 A0. B그룹에서 평균보다 출석이 적으면 B0 등등 그렇게 내겠습니다. 비대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쭉 보면은 내가 보니까 그래도 출석 미달은 없으니까 F는 가능하면은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학기말 시험에 불참하거나 백지가 나올 경우에는 F를 줄 수밖에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험 치는 시간 이외에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추가 시험 이런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내 강의를 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얘기하지 않고 시험 범위와 이런 것들은 제일 뒤에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한 학기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학기에는 비대면이 아니라 면대면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 학기 수고 많았습니다.